여러분 주식 차트 안에 뭐가 유망할지 나옵니까? 부동산 차트 안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나옵니까? 왜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려 하느냐?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경제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그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를 먼저 들여다보면서 그런 변화를 먼저 들여다보면서 적절히 나의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나는 은행원 만나서 은행 서비스 이용한 적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으시네요. 영상 속에는 제가 한 200여 분 손 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가 좀 그런 능력이 좀 있습니다. 워낙 언택트로 지금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카메라만 봐도 몇 분이 손 드시는지 다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경제 읽고 두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 보라TV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그 바로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 내년 경제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이드노믹스, 바이든이 이끄는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그런 이야기를 좀 중점을 두고 세계 경제 트렌드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경제전망, 이때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금리, 여러분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낮은 금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한 3-4번 반복을 했었는데 실제 여러분 그런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경험하고 계시죠. 2021년 경제전망 역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바이든이 이끄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 공약을 보면 어떻게 경제 질서가 다시 재편될까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질문 드릴게요. 해당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기 스태프분들이 한 6분 앉아 계신데 해당되시면 역시 손 드셔도 좋습니다. 나는 1930년대 대공황 경험해 봤다. 웃기만 하고 아무도 손을 안 드십니다. 여러분이 1930년 대공황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인생에 이 2020년 경제 충격은 처음 경험해보는 경제 충격일 것이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IMF 외환위기 그때 경제 어땠습니까? 심각하게 어려웠죠.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 2.61%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나름 경제 위기라고 경험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073%.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소수점 자리 없애면 그냥 0인 거죠. 그런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4%.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마이너스 4.4%라는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930년 대공황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충격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입니다. 202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바삐도 살아왔지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요. 벽을 바라보고 있는 기분이다. 도대체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하한가. 세상의 국제유가는 마이너스를 찍어요. 여러분 물건 팔면서 돈도 주기도 하나요?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집니다. 빅스지수, 변동성을 알려주는 빅스지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고점을 찍고 금리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추경은 4번이나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나의 마음이 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부디 이 2021년 경제전망이 벽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필을 했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지금의 강연의 무대에서도 여러분께 그런 미래를 먼저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보고 싶다. 물론 20가지 트렌드를 제시했지만 오늘 제 여러분들께는 충분히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최대한 2021년 경제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 안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준비된 나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회를 좀 드려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강연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했던 굉장히 유명한 분의 말씀을 좀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시궁창에 빠져 있다. 그러나 모두가 시궁창에 빠지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별을 바라본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시궁창에 빠져 있지만 시궁창만 바라볼 것인가? 이 충격만 바라볼 것인가? 고민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이 시궁창에서 빠져나가고 어떤 변화에서 나는 기회를 차지할 것인지, 시궁창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 저와 함께 2021년 경제를 좀 바라보고 어떻게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대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경제 전망의 키워드, 제가 매년 전망서를 발간할 때 그 해의 모습을 단어 하나로 표현해 왔는데요. 2021년은 그런 면에서 이탈점이라고 했습니다. 빠져나오는 해. 그래서 준비된 나로 만들어서 같이 함께 이런 시궁창이라는 2020년 경제 충격으로부터 빠져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세요? 기대되시는 분들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려요. 네, 그래야 저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탈점이라고 제가 했고요. 특히 2021년에 어떤 경제적 트렌드,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다 말씀드릴 만한 시간은 없지만 먼저 한국 경제 트렌드, 세계 경제 트렌드, 산업 트렌드 여러 방면에 걸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보자. 말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리를 인하하면요,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요. 같은 조건 하에서 금리가 싸니까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요. 투자가 늘어요. 그럼 투자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날까요? 일자리, 고용이 늘어나요. 그럼 고용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니까 소득 수준이 개선돼요. 소득이 늘어나면 뭐 하고 싶어지세요? 예쁜 옷 쓰고 사고 싶죠. 여행 가고 싶죠. 그게 다 소비예요. 그럼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기업들은 더 뭐 하려 할까요? 더 투자하려 하겠죠. 잘 팔릴 테니까.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다시 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합니까?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다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을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정책은, 통화 정책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경기 부양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거의 파탄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 경제로부터 복구시키고자 이 빨간색 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인하했죠. 그리고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런 통화 정책을 뭐라고 한다? 완화적 통화 정책. 시중에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와요.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금리를 이제 정상화하는 거예요. 정상화하다가 제가 2019년 10월에 2020년 경제전망책을 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긴축적인 통화정책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기준금리는 사실 한 1.0% 수준. 이 수준만 돼도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예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어서, 저도 예상 못했고요. 그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드리워져서 미국도 생각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B컷에 인하를 하고 급한 거죠. 이 B컷의 기준금리는 그냥 거스르는 거예요. 보통의 룰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한 경제정책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B컷의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또 인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시는 이 금리는 홍익인간 이래로, 그냥 단군 역사 이래로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금리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2021년에는 어떻게 움직일까? 2021년에는 이 낮은 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금리뿐이겠습니까? 금리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것을 하고, 여러분 4차 추경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경험해 본 분이 없어요.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1960년대 초 이후로 4차 추경이 처음이에요. 그렇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거예요. 돈을 뿌리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중차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장님 혹시 40년 전에 짜장면 드셔보셨어요?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40년 전을 저는 잘 몰라요. 네? 그렇게 믿어주세요. 자, 40년 전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500원 정도, 그죠? 지금 짜장면 가격 얼마입니까? 어쨌든 5,000원, 6,000원. 짜장면 가격이 10배 올랐어요. 이때 굉장히 재치 있는 분들은 무릎을 딱 치실 겁니다. 아, 짜장면에 투자할 걸. 짜장면 1000그릇 사둘 걸. 10,000그릇 사둘 걸. 그럼 나 돈 벌었을 텐데. 다만 짜장면은 소비재라고 하죠.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투자 대상을 뭐라고 합니까? 자산이라고 하죠. 자산. 그럼 자산에 투자했어야죠. 그러면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짜장면의 가치가 실제 10배 올랐나요? 가격은 10배 올랐는데 가치도 10배 올랐나요? 가격이 10배 오른 거지.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 것도 같아요. 이 당시에 짜장면이라 하면 아마 부장님께서도 아버지 월급날에만 먹는 음식.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요. 왜 싫다고 하셨을까요? 너무 비싼 거였어요. 너무 가치가 높은 고부가 가치 음식이었던 거예요. 같이 먹기는 어려운. 근데 지금의 짜장면은 어떻나요? 가격만 올라갔을 뿐이지. 지금의 짜장면의 가치는 그런 고유한 높은 가치를 유지하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다른 대체재가 많아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짜장면의 가격이 10배 오르는 동안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까? 짜장면의 가치가 정말 올라간 걸까? 아니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걸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때만 해도 500원 주고 짜장면 바꿔주세요 바꿔줬지만 지금은 500원짜리 가지고 짜장면 바꿔주세요 못 바꾸는 돈의 가치가 변화한 거야. 왜 우린 자산 가치만 들여다보려 하느냐? 돈의 가치를 먼저 봐야 된다. 돈의 가치가 뭡니까? 그게 금리예요. 금리란 뭐다? 돈의 가치. 근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하면서 재난기본소득 뿌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K자형 회복이 진전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두에게 경제 회복이 아니라 회복할 사람들만 회복하고 나는 그 자리다. 혹은 나는 더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는 자산 시장을 뜻하고 메인스트리트는 서민 경제를 뜻하는데 제가 책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특히 가장 어려운 계층을 자영업자에 비유를 했죠.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은 제가 이 책의 첫 시작하는 문장을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 있다. 이렇게 문장을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는 눈을 실컷 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 엄청난 경제 충격은 자영업자의 눈물은 무급휴직자의 처진 어깨는 우리가 눈을 감아도 훤히 들여다보이는 경제 충격인 것이다. 항공업만 힘든가요? 여행업만 힘든가요? 예를 들어 항공 서비스가 전달이 되려면 여러 공급업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기내식 서비스죠. 그럼 기내식을 제공하는 한 기업은 일평균 5만식을 납품하다가 지금 1,000식을 납품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 그 기내식 업체가 주로 그 여러 식자재를 납품을 받던 그런 유통업체나 농산물 공급하는 농부는 얼마나 또 힘들까요? 자영업자들은 지금 열심히 벌지만 그 매출액으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들에게는 사실 재난기본소득이 그냥 한 모금에 물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소위 고자산가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제자리로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오히려 재난기본소득은 용돈과 같은 기분이다. 그래서 오히려
백화점의 사치제 매출은 더 늘어요. 세상에 자동차 매출이 더 늘어요. 작년보다 더 늘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런 물건들은 고자상가가 사는 물건이니까. 어차피 그런 물건들은 고소득층이 사는 물건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대기업의 직장인 여러분들, 소득 줄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월급 줄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경제적 충격 없으신 거예요. 심리적 충격, 여행 못 간 충격, 인문학적, 감성적 충격 있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경제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더 힘들거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간의 갭이 벌어진다. 사실 저는 일반 개인, 가게를 대상으로 만나기보다는 기업 여러분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기업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뜻은 특히 정책 당국이나 기업 경영 당국을 많이 만나는데, 그 얘기는 경제를 먼저 전망하면서 앞에 어떤 위기가 있을까,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까를 먼저 들여다보고 우리 정책은 어떤 정책들을 적절하게 제출할까, 또 우리 기업들은 그렇게 달라지는 경제 환경 하에서 어떤 대응책을 만들까라는 것을 제안을 많이 하는데, 가게 여러분들께, 특히 경할몬 여러분, 주린이 여러분, 재린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어떤 자산의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까를 따져봐라. 여러분, 주식 차트 안에 뭐가 유망할지 나옵니까? 부동산 차트 안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나옵니까? 왜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려 하느냐?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경제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그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를 먼저 들여다보면서, 그런 변화를 먼저 들여다보면서 적절히 나의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계 관점에서의 경제 전망이란 어떤 자산의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까를 먼저 진단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성실히 일해서 2천만 원 모았어요. 정말 안 쓸 거 안 쓰고 진짜 어렵게 살아가지고 2천만 원 모았어요. 그동안 집값은 2억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천만 원만큼 부자 된 겁니까? 아니면 나는 1억 8천만 원만큼 가난해진 겁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고자산가, 고소득층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를 많이 맞이하고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전혀 경제적 영향이 없고 기회만 맞이하고, 그렇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불안해지니까, 소득이 불안정해지니까 더 힘들어지는 K자 회복이 실제 진전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 언택 서비스, 디지털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그런 디지털 기업들은 더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맞이하는데, 그냥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붙잡고 부여잡고 그것만 영위하는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런 K자 회복이 진정되고 있다. 제가 상용 부동산 시장과 주거용 부동산 시장, 그 주거용에서도 전세 시장과 그리고 매매 시장을 따로 구분해 놓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께 이 코로나19의 충격의 직격탄인 상용 부동산 시장 편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나 전세 시장 이런 것은 말씀을 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것은 책을 통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가 있느냐? 코로나19의 충격의 직격탄이죠. 첫 번째는 기업이 사업을 구조조정해요. 사업 규모를 축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 공실이 많아져요. 또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이미 폐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용 건물 시장에 공실이 발생해요. 뿐만 아니고 제 생각에는 2021년 3월 달 정도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폐업자가 가장 많이 속출하는 시점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 계약 기간이 존재하는 한 그냥 사업을 영위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이 매출이 월세 낼 만큼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보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나 임차 계약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평균적으로 1년 정도 도래하는 한 3, 4월 달 정도 되면 안타깝게도 많은 폐업자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정책 당국에서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회 같은 데 가면 이런 이야기 가감없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이행해 봤어요. 해봤더니 어때요? 뭐라고 느껴요? 편리해요. 그리고 생산성이 안 줄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나의 경영 전략으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피스가 줄고요. 자영업자들은 엄청나게 울면서 나 그냥 코로나19 감염돼도 좋아. 나는 이미 경제적 충격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 감염돼도 좋으니 셧다운 말아달라. 이렇게 울고 외치는 자영업자들. 이런 충격이 집중되면서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률이 증가합니다. 오피스도 증가하고 중대형 상가나 소규모 상가도 공실률이 증가합니다. 공실률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대상이 특히 중대형 상가죠. 그러니까 중대형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버티는, 상대적으로 버티는 모습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공실이 다 늘어난다는 뜻은 공급은 계속 유지되는데 그 상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니까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죠. 당연히 부동산 임대가격 지수도 떨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현상이 글로벌한 현상이다.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약합니다. 글로벌리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급락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이 2021년 부동산 시장,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021년 세계 경제 트렌드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세계 경제 트렌드 한 8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책에다가 가장 강조했던 바이드노믹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위협을 맞이했던 한 사람 꼽아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 대선을 앞에다 놓고 코로나19 충격에 직격탄이 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한 바이든이 이끄는 소위 말하는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어떤 것일까? 바로 바이드노믹스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바이드노믹스라는 단어가 계속 철철 넘쳐왔습니다. 실제 바이든이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세계 경제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슈가 조금은 완화되겠다. 물론 중국에 대한 견제, 강경한 태도는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그 거대한 이슈가 트럼프만큼은 아니다.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되죠. 대외 거래 여건이 완화되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와 바이든이 됐을 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놓고 2021년을 경제를 전망했던 여러 기관들이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예를 들어서 CT는 0.6%포인트 오히려 좋아. 다 좋다고 전망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됐을 경우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고 평균적으로 1.2%포인트나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여건이 괜찮아지겠네. 대표적인 것이 이 글자들 제가 하나하나 쳤습니다. 자, 이 글자들 이거 뭘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다 트럼프가 재임 기간 동안 탈퇴한 국제 조약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탈퇴하고요. 파리 기후변화협약도 탈퇴하고요. 이런 것들 다 탈퇴했어요. TPP도 탈퇴하고. 트럼프가 탈퇴했던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 경제 질서를 잡았던, 세계 경제의 경찰적 지위를 발휘했던 그 트럼프가, 그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영향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실추됐어요. 세계 글로벌한 리더십이 실추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이든은 대부분을 재가입하겠다. 파리 기후협약 다시 가입하겠다. 제가 책에다가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바이든의 경제정책 공약이 바로 환경정책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195개 나라가 다 같이 파리 기후협약에 사인을 했는데, 새끼손가락 다 걸었는데, 그 수많은 200여 개 나라 중에 파리 기후협약,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자 하는 그 약속에
나는 아니야 라고 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면 경찰적 지위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너 중국 왜 미세먼지 그렇게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 지구온난화 너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기후변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압박할 수 있나? 자기가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파리 기후협약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바이든이 경제 질서를 다시 잡아나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해왔던 미중 무역 분쟁은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 관세 전쟁. 뭐냐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면 100원짜리가 얼마가 돼요? 125원이 돼요. 관세만 부과돼도. 그럼 미국에서 이게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안 팔리죠. 두 번째 전략은 마치 그놈 있죠? 일본 놈. 거기서 했던 그 수출 차단 전략, 공급 차단 전략 똑같아요. 화웨이 스마트폰 만드는데 여기에 반도체 들어가잖아. 반도체 공급하지 마. 한국 니네 나라도 공급하지 마. 수출 차단 전략. 그래서 화웨이 스마트폰 생산 안 되게 만들어. 뭐 물론 부품뿐이겠습니까?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못하게 만들어 이거예요. 보라 TV 못 보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화웨이 스마트폰이 경쟁력이 실추되겠죠. 그렇게 해서 화웨이 스마트폰 같은 경쟁 대상에 대해서 억압하는 그런 방식. 이 두 가지가 미국이 해왔던, 트럼프가 해왔던 미중 무역 분쟁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바이든은 어떻게 될까? 바이든이 당선이 됐으니 그러면 바이든은 그럼 미중 무역 분쟁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소위 중국에 대한 견제는 미국 인구 전원이 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중국 인구 빼고 다 원하는 걸지도 몰라요. 중국을 싫어하는 거는. 그런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있는데요. 바이든은 다만 전략이 달라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전략이 어떻게 다르냐면 바이든은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인데 협력 체계를 구성해요. 누구와? 우방국들하고. 근데 트럼프는 계속 우방국들하고 싸워왔죠. 한국하고도 싸우죠. 방위비 분담하자, 주한미군 철수하는 이게 싸우는 거죠. 뭐 우리가 그냥 사실 깨갱한 것뿐이지 싸운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유럽하고도 싸웠죠. 인도하고도 싸우고 다 싸워요. 트럼프는 그냥 온리 미국 자국 우선주의 다른 나라랑 다 싸웠어요. 그런데 바이든은요. 뭘 지적하냐면 우방국들하고 공고히 해야 된다. 협력 체계를. 그 다음에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된다. 뭐 어떤 거? 예를 들면 국영기업을 이용해서 산업보조금을 막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같은 전기차 만들더라도 당연히 경쟁력이 높을 거 아니에요. WTO 체제에 안 맞는다라는 것을 지적해요. 두 번째, 인권 탄압 문제 굉장히 싫어합니다. 바이든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쓰는 문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다 싫어해요. 이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정말 바이든이 싫어하는 거 바로 환경규제. 도대체 미세먼지, 뭐 이산화탄소 그거 다 배출하면서 생산하면 누가 그렇게 못하니? 하고 지적을 하는데 누구랑 지적한다?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만들고 협력국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조체제를 만들고 소위 트럼프는 지금까지 국제협약을 다 탈퇴해 왔는데 바이든은 WTO, UN과 같은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나가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한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해왔던 그런 관세 전쟁은 미국에게도 다시 부메랑이 된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낙농업 하는 여러 농부가 미국에 있는 농부가 중국산 값싼 뭐 농산물을 가지고 사료로 쓰는데 그거 사료값이 올라가니까 미국인들도 죽겠는 거다. 왜 그렇게 하느냐? 두 번째,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그 행동, 그 짓 결국 누가 피해봤어요? 일본이 피해봤죠. 수출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수출할 데가 없잖아요. 화웨이가 완전한 큰 손인데. 그러니까 그건 다 부메랑이 된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다. 방법론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2021년 상반기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소 완화되는 것 같이 나타날 겁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거세게 전개될 텐데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우리는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줄을 서면 우리 이미 경험했던 거, 사스 보복 경험하셨죠? 얼마나 뼈 아픕니까? 그 경제 보복에 우리는 당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 경제 보복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책적으로도 이런 가치 사슬, 글로벌 밸류 체인을 다변화하는 노력, 그러니까 새로운 신흥국들과 파트너십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노력,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는 노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당연히 웃는 산업이 있을 것이고 우는 산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책에다 강조를 했었죠. 웃는 산업은 뭘고 또 우는 산업은 뭘까? 그런 걸 봐야 될 텐데, 공약을 보면요, 바이든은요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화하겠다.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 생산량, 이 전기 에너지 쓰고 있잖아. 지금 화려한 조명이 나를 이게 다 전기잖아. 전체 전기 공급량의 몇 퍼센트를 재생에너지에 의존할까요? 우리나라 9%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목표는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바이든의 공약은요 100%입니다. 전체 모든 전력 생산량의 100%를 이산화탄소 저감을 줄이는 재생에너지에 의존하겠다. 2조 달러를 트럼프도 쓰겠고 바이든도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는 어디에 쓰느냐? 송유관 깔겠다. 석유 시추 많이 하겠다. 석유화학 발전 이루겠다. 그렇게 해서 경제 부양시키겠다. 그래서 당연히 탄소 저감 노력 안 하겠다는 트럼프의 그 액션은 굉장히 일관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그거 안 하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풍력, 우리 풍력 발전 회사입니다. CS 윈드, 태양광,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 배터리, 수소차 더 많이 늘고 전기차 많이 늘면 배터리 필요하죠. 배터리 1위 기업 LG화학, 삼성 SDI, 이런 기업들에게 상당한 기회가 열리겠다. 짧게 하자면 복지입니다. 복지는요 오바마 케어를 부활시키겠다.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을 경험하면서 검사 한번 받는데 돈 엄청나게 $100가 넘고 그래, 너무 비싸. 그래서 이거는 헬스케어 혹은 의료, 보건 같은 경우는 범국민이, 취약계층이 공동하게 평등하게 다 누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오바마가 했던 오바마 케어, 오바마의 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부활시키고요. 약값을 정부와 협상하기로 했는데,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약값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보다 안 넘게 하겠다. 약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게 바이든의 공약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럼 어떻게 떨어뜨릴까요? 약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제약사들은 굉장히 압박을 느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약사,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소위 바이오시밀러를 수출하는 기업이니까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기회가 많겠죠. 역시 이런 산업들의 상당한 기회가 놓일 수밖에 없겠다. 실제로 태양광 지붕을요 800만 개 깔겠다. 여기서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 터빈 6만 개 설치하겠다. 이게 공약이거든요. 전기차와 수소차를 의무로 구입하도록 의무 구매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바이든의 구체적인 공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산업 트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에는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까?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인 거죠. 이제 전화 안 받아요. 스마트폰 써요. 이제 테이프 들고 안 다녀요. 이게 다 뭡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거창한 용어 아니다. 우리 삶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강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아우디는 어떻게 대응했냐면 VR 스토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VR 기술을 도입해서 비대면으로 소비자들이 수십 대의 차량을 다 타봐요. 가상 증강현실로. 그리고 어떤 차를 골랐으면 카시트도 바꿔가면서 타봐요. 사양도 바꿔가면서. 이게 바로 디지털 전환의 모습이죠. 이케아에서는 가구를 사는데 가구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그러면 다 조립해야 되잖아요. 조립한 거 놨는데 안 들어가. 그럼 어떡할 거예요? 반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구를 놔보고 사세요. 어울리는지 놔보고 사세요. VR. 소비자에게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VR 기술을 도입합니다. 월마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코로나19 충격으로 당연히 아마존은 상당한 기회를 맞이했지만 월마트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더 중요합니다. 월마트는요, 컬브사이드 픽업. 이게 뭐냐면 여기 뭐로 써있죠? Order online, pick up here.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여기 주차장에서 픽업해 가세요. 주차장 픽업 서비스라는 언택 서비스를 런칭합니다. 또 아마존이 못하는데 월마트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주문하면 2시간 이내 당신 집 앞에 배송해 주겠다. 익스프레스 딜리버리 서비스. 세상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 2020년 마이너스 5% 수준인데 월마트는 6% 매출이 늘어납니다. 이런 위기에도 누구든 시궁창에 빠졌을지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다음, 언택트 뉴노멀로 가겠습니다. 언택트가 앱노멀, 이상한 게 아니라 언택트가 새로운 표준이 된다. 뉴노멀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은행을 다녀왔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은행원 만나서 은행 서비스 이용한 적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으시네요. 영상 속에는 제가 한 200여 분 손 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가 좀 그런 능력이 좀 있습니다. 워낙 언택트로 지금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카메라만 봐도 몇 분이 손 드시는지 다 느껴져요. 자, 우리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대면 거래 비중이 노란색 엄청나게 줄죠. 대신에 인터넷 뱅킹에 대한 지지가 엄청나게 늘죠. 대체됐죠. 원래부터 그러했다. 원래부터 언택트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었다. 원래부터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만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이게 더 가속화되고 더 앞당겨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재가 된 미래. 아직은 있을 법한 일이 아니었는데 2022, 23년에 있을 법한 일인데 사실은 더 앞당겨져서 현재가 돼버렸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돼버렸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언택트가 뉴노멀이 되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오프라인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거를 언택트라고 표현했는데 두 번째는요. 여전히 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데도조차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진다. 교보문고 매장에 갔는데 판매원을 만나지 않고 책을 구매하더라. 언택트 뉴노멀이죠.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주도에 갑니다. 그러면 나 신분증 가지고 가야 됩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신분증 안 가지고 가도 된다.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두 분, 저까지 2명. 우리 2명은 이미 신분증과 손바닥을 등록한 거예요. 손바닥이라 하면 지문정맥 등록한 거예요. 이미 지문정맥, 홍채 얼굴 인증까지 이런 생체인식 기술이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가볍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고요. 제가 책에서 굉장히 크게 강조했었는데 이제 신분증을 대신할 앱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국가가 관여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해요. 마치 병적기록부 제출하는데 병무청이 지켜보고 있는, 신분증 내 주민등록증 제출하는데 앱만 열어서 딱 보여주는데 주민센터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한 신분증이 등장한다. 어쨌든 생체인식 기술이나 이런 디지털 아이디가 등장하면서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간단해진다는 건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아무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시면 이 점원한테 햄버거 한 세트 주세요 라고 하면 이 점원이 뭐라고 할까요? 아, 예.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가 2020년 경제전망에 그럴 거라고 써놨기 때문이에요.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박수가 안 나와요. 그럴 거라고 써놨어요. 근데 2021년에는 어떨 것이냐면 이 키오스크가 고도화되면서 지금은 다소 불편한데 편리해져요. 어떻게 고도화되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생체인식 기술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나를 알아봐요. 물건을 고르지 않아도 얘가 알려줘요. 이거 살 거 맞죠? 따뜻한 아메리카노 맞죠? 물어봐요. 그럼 그거 누르면 돼요. 결제는요? 여러분 카카오 택시 내릴 때 뭐 카드 따로 꺼내세요? 이미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간편해진다 이거죠. 그게 언택트 뉴노멀을 이끄는 핵심이 키오스크의 고도화와 보편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등장한 사례들이 있어요.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보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아주 간편하게 결제한다. 은행마저 그렇습니다. 중국의 Agricultural Bank of China, ABC라는 농업은행은 은행에 가는데 통장, 카드, 신분증 없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은행마저 그런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마지막, 재생에너지 산업이 부상합니다. 이거는 예견된 일이에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강조한 건 제가 이미 2020년 경제전망에 강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파리 기후협약에서 약속했거든요. 2021년부터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런 태양광 더하기 ESS, 풍력, 수소 이런 것들이 보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게 바로 그린 뉴딜 사업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언택트 뉴노멀을 이끄는 지원이 디지털 뉴딜이고요. 재생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수소 충전소를 확보하려는 이런 종류의 노력들, 태양광을 더 많이 보급하려는 이런 종류의 노력들이 그린 뉴딜 사업이에요. 이 두 개를 합해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합니다. 근데 돈이 부족해요, 많아요? 이 책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돈 부족하다. 부채 경제라고 했죠. 정부도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누구로부터 마련하겠다? 민간으로부터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뉴딜 펀드입니다. 뉴딜 펀드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첫 번째, 정책형 뉴딜 펀드. 두 번째, 뉴딜 인프라 펀드. 세 번째, 민간 뉴딜 펀드. 이 세 가지로 요약돼요. 이건 이미 시중에서 나왔죠. 민간 금융사들이 런칭한 뉴딜 펀드 이런 거고요. 저는 이 두 가지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정책형 뉴딜 펀드는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20조 원을 마련하려 하는데 그중에 7조 원을 재정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손실 보존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뉴딜 인프라 펀드는 세제 혜택이 있는데 여러분 세금과의 전쟁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당연히 뉴딜 인프라 펀드. 이것도 재테크죠. 이런 뉴딜 펀드들이 2021년 상반기 중에 제 생각엔 한 1, 2월 달쯤에 런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런 것들이 도입된다. 재테크 관점에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들여다봐야 할 상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살지 말지 판단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저랑 함께 말씀 나눴는데 그러면 도대체 2021년 경제 어떻게 흘러갈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IMF의 2021년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0년 마이너스 4.4%로 충격적인 경험,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제 충격을 맞이하고 2021년에는 반등할 것이다. 첫 번째, 뭐 한다? 반등한다. 코로나19가 2021년 계속 지속될지라도 반등한다. 왜냐하면 익숙해졌기 때문에 재택근무 혼란 없어요. 원격 수업 다 경험했기 때문에 혼란 없어요. 비대면 쇼핑 다 해봤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혼란은 없다.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5.2%나 반등합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치가 한 3.5 정도 되는데 어떻게 더 이렇게 반등됩니까? 라고 질문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사과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백상자, 백상자, 백상자. 올해 농사 쫄딱 망해가지고 50상자. 근데 내년에 폭풍 성장했는데 80상자. 증가율은 50%가 넘죠. 그러나 평년만도 못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기저효과. 비교 연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하면 무조건 플러스로 반등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건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성장률이 10%를 넘게 초과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5%대를 기록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저효과예요.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이 숫자만큼이나 폭풍 성장하는 느낌은 아니다. 길고 험난한 오르막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한국 경제는 어떨까? 올해 마이너스 1% 수준의 경제 충격을 경험하고 2021년에는 반등한다. 역시 한국도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제가 늘상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문장이 있죠. 뭐죠? 따라해 주세요. 변화에 투자하라. 네, 변화에 투자하라.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말 그대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구조적 변화에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 속에서 나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한국판 뉴딜과 같은 다양한 정책 지원을 활용하라. 저는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하라, 펀드 투자하라 이런 말씀보다는 나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투자는 나에 대한 투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기존 산업의 전문 인력이었다면 디지털 역량을 갖추기 위한 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텐데 그게 뉴딜 사업에 포함돼요. 무료로 여러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취업 준비를 하는데 나 이런 과정 수료해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입니다. 미래형 인재입니다. 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십시오. 그런 나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경제를 스스로 들여다보고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트렌드를 모니터링하면서 나 스스로 경제적 판단을 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산업에 내가 투자해야 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1000년을 넘게 유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뜯기고 뜯겼어요. 몇 명 안 남았대요. 그런데 내일 13만 5천 대군과 싸워야 된답니다. 울죠.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병사들을 데려가 물을 먹여봐라. 물을 먹이러 데려왔어요. 대부분의 병사들이 코를 박고 물을 마셔요. 근데 어떤 용사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긴장한 자세로, 준비된 자세로 물을 마셔요. 어디서 공격이 시작될까? 언제 위험 요인이 등장할까? 준비된 나로서 물을 마십니다. 이런 용사들만 300명 모아라. 이들을 기드온의 300용사라 하고 이들은 내일 13만 5천 대군을 싸워 이깁니다. 제가 경제 전망 이 책에다가도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나로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앞으로 일어날 구조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런 변화에 걸맞는 나를 만들기 위해 준비된 나를 만들어야 된다. 준비된 나를 만든 여러분들이라면 2020년의 이 시궁창 경제 충격에서 충분히 이탈할 수 있는, 이탈점을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